휴일 휴가가 사라지며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 10만 명 넘게 늘어서요 21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내일 고령을 대상으로 한 백신 4차 접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들 김경우 인자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 21만 명대로 그 전날보다는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만 일주일 전 같은 날과 비교하면 5만 5천여 명 줄었습니다. 뚜렷한 감소세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봤을 때도 일주 전과 비교했을 때 한 71% 정도 수준, 그리고 60세 이상도 한 75%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증가할 때는 50%씩 1.4배, 1.5배씩 증가하던 것과 이제 비슷한 양상의 감소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감소 곡선의 모양이 직선형이 아니고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많이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감소 확진자 수 자체는 또 좀 완만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감소세로 들어서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긴장도가 좀 완화되게 되면 역시 또 신규 확진자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제 오미크론이 기존의 면역 회피력이 뛰어나고 감염 전파력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백신 접종이 중요하고 실제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70대 같은 경우에는 3차 접종률이 한 91%가 넘고 있는데 전체 연령 중에서 한 19% 정도만 실제 누적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고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9세 이하 소아는 50%가 다 감염을 경험할 정도로 백신 접종 상태에 따라서 연령별 차이가 크고 또 아무래도 지역별 차이로 봤을 때 인구 밀도가 높고 사람 간의 접촉이 많은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인구의 한 33%가 감염됐고 인천, 경기는 31%. 반면에 경북이나 전남 이런 대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25%, 26% 정도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 사람들 간의 접촉에 따라서도 확진자 발생이 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완화되게 되면 여전히 확진자 수는 감소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사망자 수가 171명, 27일 만에 100명대로 내려왔거든요. 앞으로 이런 후행 지표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감소세를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최근 일주일간 신규 사망자 수 같은 경우에도 한 2만 명 이상, 2만 2천 명대를 보이고 있는데 일주 전에 일주간 신규 사망자 확진자랑 비교했을 때 약간 비슷한 차이로, 그러니까 뚜렷한 감소세가 일주 사이에 나타나진 않았는데 우리가 사망자 수가 최정점에 이르던 3월 넷째 주 같은 경우에는 주간 사망자 수가 거의 3만 5천 명에 이르렀는데 그리고 일일 사망자도 470명 정도 이를 정도로 많았는데 그때보단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다 더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조금 더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인구의 몇 퍼센트가 감염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누적 확진자 수가 1,5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최소 30% 이상은 감염이 됐는데 감염되지 않은 인구가 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50%가 감염됐다고 했을 때 또 나머지 50%가 감염되게 되면 또 그만큼 누적 사망자 수가 또 2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5,000명 이상 또 누적 신규 사망자 수가 여전히 발생할 위험성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소세로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사망자, 중환자 비율을 어떻게 더 줄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보다 좀 중점을 두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금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면역 저하자,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4차 접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내일 새롭게 발표를 합니다.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외의 경우는 50대 이상으로 확대가 됐다고 하고 우리는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백신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4차 접종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면역 저하자분들 대상으로 약 31만 명 정도가 4차 접종을 했는데 아마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혼합되어 있지만 4차 접종의 중증화 사망 예방 효과를
국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특히 이제 이스라엘 해외 자료 같은 경우에는 네. 4차 접종을 하신 경우에 우리가 3차 접종만 하신 분들에 비해서 중증화 가는 것을 3.9배 이상 예방해 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최소한 6주 이상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한 게 있는데 그 6주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직은 연구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기 때문에 6주 이후는 추적이 안 되어 있지만은 예. 아마도 6주 이상은 그 중증화 가는 것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4차 접종에도 여전히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하게 되면은 사망률을 4분의 1까지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4차 접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6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60대, 70대, 80대들이 특히 이제 70, 80대 가실수록 사망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4차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수께서는 4차 접종에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주변에 지금 확진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2차까지 맞고 확진되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3차를 맞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방역 당국이 이런 분들이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교수께서도 확진되신 분들 3차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좀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미크론 이전과 이후 확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우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오미크론이 아닌 델타라든지 그 이전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셨던 분들은 2차 접종이 좀 효과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3차 접종까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2차 접종까지 하고 오미크론에 감염되셨던 분들은 오미크론에 대한 면역력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오미크론이 아닌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는 3차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오미크론이 이제 100%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확실하게 감염되신 분들은 3차 접종까지는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추후에 새로 나오는 변이에 대해서는 3차 접종까지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은데 오미크론에 감염되셨던 분들은 조금 좀 기다렸다가 3차 접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금 기다리는 것은 이제 좀 새로 나오는 백신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파이자사에서 이제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3월에 출시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새로운 백신 개발 동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감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필요하면은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고 있는 일부 국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서 오미크론 백신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제로 코로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오미크론 백신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연구 동향도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3차까지 맞고 감염되신 분들, 돌파 감염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거 오미크론에 크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런 돌파 감염이 많이 생긴 원인은 뭘까요? 네, 그 잘 알려진 것처럼 지금 나오는 건 백신은 그 처음에 나왔던 우한 균주를 이용한 백신이기 때문에 많이 변이가 생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 자체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3차 접종을 하신더라도 돌파 감염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겠고 하지만 여전히 중증화로 가는 확률은 10분의 1로 낮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같은 가족 내에서 백신을 3차까지 맞으신 분하고 하나도 안 맞으신 분들이 이제 같이 걸리게 되셨을 때 백신 맞으신 어르신이 오히려 가볍게 감기처럼 지나가시고 백신을 안 맞으신 또 젊은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앓았다라는 분들이 또 종종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증화로 갈 수 있는 심하게 앓는 것을 예방해 주는 효과는 여전히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3차 특히 이제 면역력이 건강하시고 정상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차 접종까지 충분히 맞아두시면은 오미크론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중증화 가는 것을 예방해 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증화 예방 전략으로는 그 방역 위생 수칙을 잘 지키셔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출되는 바이러스 양에 조금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연구 초기에는 마스크를 잘 쓰는 나라에서 왜 코로나 유행이 적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가 이제 마스크가
백신의 효과를 한다는 논문이 또 NEJM에 실린 적도 있었는데요. 예. 가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약한 정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면역이 더 강해졌다라는 가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마스크를 여전히 잘 착용하시고 손위생을 잘 하시고 또 바이러스 밀도가 높은 밀폐된 실내 공간에 또 장시간 이렇게 머무는 것을 피하는 것은 여전히 좀 중요한 또 예방 전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거리두기 전반에 대한 조정 논의에 들어갔고 오는 금요일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될 거라 보십니까? 일단은 몇 가지 이 거리두기 조치는 이제 해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하는 강제적으로 하는 거리 조치는 이제 해제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이 이제 사적 모임하고 또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 제한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집회라든지 종교 시설에서 인원 제한 이런 것들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어떤 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규칙으로 정한 또 위반하면 어떤 벌칙금을 내야 되는 이런 강제적인 규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조치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자율적으로 또 아니면 그 해당 어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분이 좀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은 좀 열어놓는 것이 여전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그것이 마스크 벗기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쓰지 않은 방안까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그 2m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착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직 그 많은 국민들이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감염 안 되신 국민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실외에서 근접 가까운 거리에 계실 때는 좀 착용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도 실외에서는 혼자 계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특히 이제 인구 밀도가 높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실외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시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항상 쓰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실외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거리 유지가 가능하시면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고 또 이제 이렇게 확진되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여쭤보게 되면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셨나 이렇게 여쭤보면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전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지나갈 때 실외에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크게 뭐 재채기를 기침을 했던 적이 있다라든지 실외에서 좀 노출됐다는 것을 의심하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얼마든지 근거리에서 실외에서 노출됐을 때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의무적 착용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착용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도 검토 중입니다. 감염병 등급이 현재 1급입니다. 코로나19는 2급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감염병 신고 시간을 1급 감염병은 즉시 신고해야 되는데 2급이 되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1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볼라라든지 메르스 같이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철저한 음압 격리가 필요한 그런 감염병을 이제 1급으로 분류를 해놨고 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사람 간의 전파가 잘 되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명이 감염되면 여러 사람에게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철저한 격리를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1급 그런 감염병을 이제 1급 감염병으로 지정을 해놨고 이제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파력이 높지만 예방 접종과 치료제를 통해서 좀 치명률이 어느 정도 낮아졌고 여전히 이제 전파력은 높기 때문에 사람 간의 전파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지금 많은 분들이 감염되셨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조기 신고의 중요성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2급 감염병으로 지정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에서 이렇게 급수를 나누고 있긴 하지만 급수에 따른 어떤 진료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고 모든 감염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진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다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감염병 등급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진료비의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가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던 신속항원 검사가 중단됐단 말이죠. 이제 신속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런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우려되는 점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확진자 수가 좀 적게 되고 또 신속항원 검사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서 필요성이 감소해서 이제 보건소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중단하고 또 이제 대신에 이제 자가 항원 검사는 여전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취약계층이 아니신 경우에는 직접 구비하거나 또 회사에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사비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 가격적인 것이 이제 검사 참여에 좀 장벽이 되실 수가 있겠고 하지만 여전히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를 더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확진자와 접촉을 했고 발열이라든지 인후통과 같은 상기도 증상이 있으면은 신속항원에서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에 준해서 행동을 하셔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PCR 검사를 하거나 반복해서 신속항원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검사 자체보다 증상이나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철저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의료기관에 가시게 되면은 진단뿐만 아니라 또 감별 진단, 코로나가 아닌 다른 감염병 또 아니면 다른 발열 질환을 또 진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감염병이 생겼는데 이제 코로나겠거니 하고 놔뒀다가 감염병이 더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진료를 받는다든지 또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치료제나 또 고위험군은 먹는 치료제까지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기존에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결과 나오면 재택치료군으로 배정될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예. 또 전화 와서 또 비대면을 진료받고 처방받고 이렇게 진료를 받던 것보다는 보다 좀 조기에 적극적으로 또 대면 진료,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보다 더 좀 더 정확한 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에 검사도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 소변 검사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대면 진료가 확대되는 것은 예.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대면 진료가 조금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제 너무 이제 쏠림이나 몰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분리를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도 방역당국의 발표에 따라 학교 내 포스트 오미크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학부모들은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워낙 낮고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생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면 등교를 해도 될까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미리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고위험군 소아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5에서 11세 소아의 기본 접종을 충분히 하면서 우리가 전면 등교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12세 같은 경우에도 3차 접종 고위험군 소아는 또 접종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3차 접종이 적극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리 건강한 소아라고 하더라도 오미크론에 걸려도 과연 괜찮은가?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지 장기적인 건강 문제에 대해서 과연 괜찮은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좀 충분히 검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아는 상대적으로 뭐 약하게 걸린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중증으로 가고 또 사망하는 소아가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소아의 절반이 지금 확진이 됐는데 또 나머지 절반이 확진되면서 추가적인 사망이나 또 후유증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아의 어떤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후유증 같은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리고 또 소아를 대상으로 또 개발되고 있는 현재 백신의 효과라든지 이런 동향도 좀 잘 보고 또 지금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렘데시비르를 제외하고는 뭐 라게브리오나 또 아니면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도 뭐 18세, 12세로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어린 소아에 대해서는 이제 쓸 수 있는 치료약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아에게 쓸 수 있는 충분한 치료제, 항체 치료제나 항바이러스제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소아를 위한 병원이나 응급실 같은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미리 잘 검토를 하면서
전면 등교를 좀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다수의 학교가 이달 말까지 중간고사를 실시하는데 교육부가 확진자는 중간고사 응시 제한 방침을 밝히면서 학부모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측은 형평성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확진 학생의 이제 중간고사 참여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시험 보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전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분리하거나 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시험에 응시한 학생 자체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평상시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또 시험 준비를 못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교육부에서 해오던 것이 이제 인정점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해당 시험은 못 봤지만 그 전후로 봤던 시험 성적을 반영해서 결시한 시험을 반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가 이제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인정점 제도 그것도 결시하는 이유에 따라서 이제 100% 반영 또 90% 반영 차이가 있지만 특히 이제 확진돼서 결시하는 경우에 10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험을 보고 싶다라고 좀 강력하게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좀 시험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동선하고 공간이 분리된 시험 장소를 제공해서 시험 응시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한 가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같은 학교 내에서 이제 학교마다 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동선과 공간을 분리하기 좀 어려운 학교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실은 분리했지만 또 화장실을 갈 때는 또 별도로 화장실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뭐 점심 식사도 분리해서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동선과 공간을 분리하기 좀 어려운 학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예를 들면 공통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 볼 수 있는 시험 장소를 지역마다 좀 설치를 해놓는다면은 좀 원격이나 동시간대에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 사정에 맞춰서 좀 선택권을 좀 열어주는 것도 한 가지 좋을 것 같은데, 또 중간고사가 이제 필기고사도 있지만 실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또 시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고, 또 중간고사가 또 이제 고등학교 중학생 같이 이제 또 내신이 중요한 학생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추가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한번 해볼 수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아이들 학습에 영향 없이 포스트 코로나로 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호 인제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